진행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그 발송배정기술자 3장 지중성전설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 디데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이제 디데이는요, 133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140일이었는데 벌써 또 133일이네. 다음 주 가면 또 120일, 그 다음 주 가면 11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엔 진도가 조금 느려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너무 그 많은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느려져 있는데, 좀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스킵을 하면서, 예를 들어 증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책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내용적인 그 요약이라든가 설명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료들은 제가 계속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3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될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키워드를 작성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중성전설로. 저번 주에 배우셨던 이제 가공성전설로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4시간 동안 할애를 해가지고 뭐 가공성전설로나 지중성전설로에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지중정선로의 개요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지중선과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책에 이제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상기를 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중선로 개통 구성, 뭐 유루방수라고 제가 해놨는데 유닛식, 루프식, 뭐 방사상식, 수지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방법들.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3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배전선로 쪽에 관리하고 보호하는 쪽 가서 보시면은 이런 전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참조를 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서 그 부분하고 좀 혼돈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블 종류입니다. 케이블 종류가 이제 지저형 케이블 있고 여기 책에서는 새로운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저형 케이블을 또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벨트지, HG, SLG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보면 지절연이고요. OFG, POFG는 이제 유침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들어가서 절연을 더 강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압력이 안 걸려 있고요. POF는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걸 정리해 놓고 거기서 세분화해 가지고 이 차이점이 뭔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책의 맨 뒤에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발송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OF 케이블, POF 케이블 외에 이제 그 XLP, CB 케이블까지 해가지고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5점짜리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쓰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시는 게 좀 더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케이블 해가지고 관로기준 케이블, 극조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가공성전선로에서도 송전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중성전선로에서도 송전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케이블을 씁니다. 근데 POF 같은 이런 케이블도 송전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기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나중에 이 기본서가 왜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게끔 한자 한자 읽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숨어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공 방식. 뭐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 부분만 얘기한 게 한 4-5번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중정선로의 방식 문제입니다. 방식 부분인데 사실상은 이제 전기철도 쪽에서 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방식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유전양극법, 외부전원법, 배류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책들 한번 보시면요. 책 페이지가 75페이지입니다. 제3장 지중 성전설로 그럼 3-1의 지중 성전설로의 개요가 나와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왜 지중 전설로가 채용되는지 그런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76페이지에 예제 3-1에 보시면 지중선의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하라 해가지고 표 3-1에 각각의 그 장단점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3-2 77페이지에 보시면 지중선로의 전기 방식과 개통 구성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닛식, 루프식, 방사식, 수지식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3-2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아실 것 같으니까. 81페이지 보시면 전력 케이블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8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절한 케이블의 종류, 벨트지, HG, SLG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OF 케이블, POF 케이블 나와 있고요. 그다음 85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전력 케이블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새로운 전력 케이블의 세 번째 보시면은 지중 케이블의 대용량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송전 전압의 고전압화 및 전류 용량의 증대화가 있다. 그래서 전류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전력 케이블을 사용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보시면 전류 용량 증대화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냉각 방식들을 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형 케이블에 의해 가지고 관로 기준 케이블이라든가 극저온 케이블이라든가 초전도 케이블 등이 그 절연체 재료의 개량이라든가 냉각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 용량 증대화에 기인된 케이블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의 관로 기준 케이블, 87페이지의 극저온 케이블, 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초전도 케이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장단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서 정독을 한번 해 두시고 나서 제가 보내드렸던 서브노트에서 정리된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전력 케이블의 시공 방식에서 직접 매설식, 직매식, 관로식, 관로 인입식, 암거식, 전력구식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케이블 시공 방식에 비교해가지고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지중 전설로의 방식 문제에서 여기 습식과 건식에 대한 설명들, 유전양극법, 외부 전원법, 그리고 보시면은 배류 방식 해가지고 직접 배류, 선택 배류, 강제 배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3-3에서 발송 배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세 가지 해가지고 OF 케이블, POF 케이블, CV 케이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 빈도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이제 책에 나와 있다 보니까 3-1 지중 송전선로의 개요. 책에 보시면 왜 지중선을 채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중선 채용 이유.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은 도시의 미관 중요시. 두 번째, 수용 밀도가 높은 곳에
공급시. 세 번째,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경우. 네 번째, 보안상의 조건으로 가공 송전술로 설치 불가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중 전선로가 이렇게 채용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높은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사대문 안이라든가 이렇게 강남 지역 같은 데 보시면 옛날에 있던 전주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중으로 케이블을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 미관을 중요시하는 경우. 옛날에 방배동 카페골목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전봇대 같은 건 지금은 다 없어지고요. 다 지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도시의 미관 중요시고 나머지 수용 밀도가 높은 곳. 가공선로가 이제 가다 보면은 어차피 철탑이 가야 되는데 철탑이 이렇게 그 도심지 내에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선 같은 데도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땅으로 해가지고 케이블들을 다량으로 포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뢰도 부분.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 외래가 쳐가지고 번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목에 접촉에 의해 가지고 순간 전압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중선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의 조건으로 가공선로를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사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진도에서 제주까지 해저 케이블을 포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포설을 하는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강원도에 출장을 가서 동해 쪽에 가서 보니까 LS에서 그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그 공장 근처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저 케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배로 실을 수 있게끔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그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보셨던 그림 내에 포설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1 보시면은 지중선에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 비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했나요? 여기 보시면 개통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가공선의 구성 부분하고 지중선의 구성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장에 가서 보시면 고압 부분에 대한 구성하고 저압 부분에 대한 배정 개통 구성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능력 잠깐 적어볼까요? 개통 구성과 공급 능력. 공급 능력에 대해서는 다해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다해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철탑 하나에다가 선로를 보내주는 부분이 제가 6회선까지는 봤는데 거의 많아야 2회선 내지 4회선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 리프트의 4회선 이상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근데 지중선 같은 경우는 전력구를 파가지고 보시면 9회선 이상도 포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은 전력 케이블의 시공 방식에서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매식은 이제 3회선 이하, 그리고 관로식은 3에서 9회선, 그리고 이제 그 전력구식은 9회선 이상 해가지고 16회선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건설비. 건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지중 케이블이 더 비쌉니다. 땅을 파고 전력구를 심든가 아니면 도심지 밑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 부분들이 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간 같은 경우는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건설비도 적게 걸리고. 그래서 건설기간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영향.
땅에다 파묻었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이 와서 찍더라도 그 안에 안전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고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중 케이블의 접속 부분이다. 그래서 뭐 맨홀에 의해서 접속을 하거나 전력구식이나 아니면은 관로식에 의한 경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영향. 하지만 보시면 이제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전력선 접촉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정전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기상 조건이라는 건 비라, 눈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가공진선의 진동과 영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이상 전압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고장 형태. 지중 전선로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영구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접속부에서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가공 전선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목 접촉 중에 의한 순간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폐로를 하실 때 가공선 같은 경우는 재폐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중선 같은 경우는 거의 재폐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가공선과 이제 지중선이 합해져 있는 경우 지중선의 용량이 뭐 30%를 넘어가는 경우는 재폐로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식으로 공급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장 복구. 가공선 같은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폐로 기능이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중선은 영구 사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공선은 이제 순간 수목에 의한 접촉 사고 등에 의해서 순간적인 사고들이 발생을 하지만 지중선은 순간 사고가 없다 보니까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통신선 쪽에 이제 케이블이 발화가 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복구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케이블을 다 빼내야 되니까 하나가 타게 되면은 그 옆에 그을음으로 인해 가지고 케이블이 하나 불이 붙으면은 나머지 쪽으로 다 불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쪽 강북 쪽에 전력구 쪽에 3, 4호 전력구 쪽에 한번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복구를 하는데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이 일반 CV 케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POF 케이블 또는 OF 케이블들이 있다 보니까 오일들도 온도가 한 25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위험한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식용유 같은 경우 요리를 하다가 애들이 가끔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물을 부어서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소방학적으로 보면 A, B, C 해가지고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는 서로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지금 식용유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애들이 물을 끓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물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화재가 다른 데로 전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들이 틀린데 그런 것들도 혹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구, 그다음 유지보수. 유지보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비의 단순 고도화로 보수 업무가 비교적 적다. 지중전선로 같은 경우. 왜냐면 중간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점검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공전선로는 설비가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선로를 쫓아서 다 보고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철탑마다 까치집을 졌는지 아니면 송전선로 쪽에 이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어느 쪽에 이렇게 착빙이 많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점검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가공전선로가 지나가는 구간들이 평지만 지나다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점검하기에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도장애. 이제 선로에 정상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 사고 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해가지고 정전 용량과 아니면은 인덕턴스와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동작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중 전선로 같은 경우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P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바깥에 강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전 유도장애라든가 전자 유도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전선로 같은 경우는 외피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공지선을 통해서 뭐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뭐 가공지선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송전 용량. 송전 용량을 올려주는 부분이 전압을 올려주면 송전 용량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 장애를 가지고 가공전선에 비해서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전 용량이. 오히려 이제 송전 용량은 같은 스퀘어를 비교했을 때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중선 송전선로가 송전 용량에 대해서는 케이블을 더 설치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설치 조건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을 많이 보내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같은 비율로 뭐 480스퀘어면 480스퀘어에 대한 지중 송전선로하고 가공 송전선로를 비교했을 때 가공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이 외피가 없다 보니까 그 온도 냉각이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더 높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안전도도 보시면 충전부의 절연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까처럼 지중 케이블은 다 절연이 돼 있는데 가공 케이블은 절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비 보안. 보시면 이제 지하 시설로 돼 있죠. 땅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공전선로는 지상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환경미화, 그 다음에 신규 수용 이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단점을 비교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생각이 나오시면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정리를 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2 지중 전선로의 전기 방식과 계통 구성. 아까 제가 키워드로 설명드렸습니다. 유루 방수. 딱 유, 루, 방, 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중간에 유닛 방식 바로 위에 지중 송전 계통의 구성 방법으로는 유닛식, 그리고 루프식, 방사식, 뭐 방사상식, 수지식. 요 네 가지 방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닛식.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변압기고요. 여기 변조선 모선에 대한 차단기입니다. 근데 보통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어떤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2번. 일단 그림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루프식. 말 그대로 루프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차단기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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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로. 어느 구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구간으로서 송전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루프화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사식, 방사상식. 방식. 그림 보시면은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에 나가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에 나가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에 나가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차단기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차단기가 다 있는 겁니다. 개별로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다 이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 경제적이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 부분을 차단은 못하고 여기서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차단되고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차단되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분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 개별로 다 수용과 하나당 다 다이렉트로 하나씩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싸지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런 방사상식입니다. 왜냐면 지중 케이블을 했을 때 뭐라고요? 안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연결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사상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수지상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닛식하고 방사상식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루프식하고 수지상 방식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루프식으로 해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수지상이니까 나뭇가지처럼 그냥 중간중간 점퍼를 해가지고 막 따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보시면은, 한 개 선로가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하나 따가지고, 여기서 하나 쓰고, 여기서 또 중간에 하나 따가지고 쓰고, 가다가 이쪽에서 또 중간에 하나 가지고 쓰고,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다 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선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실 때도 얘하고 얘 차이점, 얘하고 얘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자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은 유닛 방식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압기의 고압 측의 차단기 모선을 생략. 여기를 생략. 뭐라고요? 변압기 고압 측의 차단기 및 모선을 생략. 그리고 선로와 변압기를 직접 또는 개폐기를 통하여 접속하는 방식으로 다단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변전소의 소요 면적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비가 저감되고 용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은 여기 단점은 뭐냐? 송전선 쪽은 부하측 변압기, 여기 송전선이나 부하측 변압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원 측과 변압기 2차 측 차단기가 동작해서 여기도 동작을 하고 여기도 동작을 해가지고 사고 부분을 분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변압기 1차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차단 장치가 생략이 돼 있다. 그리고 양쪽에서 어느 구간에 사고가 나면은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 줘야지만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비가 줄어들고 용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그림만 딱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딱 옆에다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프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루프 방식, 선로를 루프상으로 구성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루프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루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송전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구간 양측의 차단기가 동작해서 사고 장소를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 구간이 사고가 났을 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차단기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구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요. 그다음 다른 구간을 통해서 송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에 의한 급전상의 지장을 극히 좁은 범위로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뭐 설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뭐 보시면은 서울 시내 중심부에 22kV 케이블로 본격적인 환상계통을 구성해서 좋은 운전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사상 방식. 보시면은 방사상으로 선로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방사상이니까 제가 유닉식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다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지중선로의 경과지가 각각 별도로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각각 선로 부분을 다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비싸게 될 뿐만 아니라 운영과 보수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고전압 지중 송전 계통에서 중요한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사상 방식을 지중 케이블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지상 방식. 부하 분포에 따라 분기선을 인출하는 방법으로서 선로 및 개폐기 등의 설비비가 적게 드나 사고 시 정전 범위가 넓어진다는 등 운영상의 결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식으로 가면서 막 다 따다 쓰다 보니까 이 구간 사고 시에는
정전 구간이 넓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하의 증대에 따라 연결된 분기선이 늘어나서 개통은 점점 복잡해지고 보호 방식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간단하지만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뭐 지중선 채용 이유라든가 지중선과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 비교, 그리고 지중선로의 개통 구성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험 빈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시하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전력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은 케이블의 종류를 보시면요. 먼저 뭐라고 나냐면 도체, 절연체, 외장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케이블들을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가공선로하고. 보시면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도체, 내부 반전층, 그리고 뭐가 있었죠? 절연체, 외부 반전층, 그리고 부풀음 테이프, 그리고 중성선, 뭐 시스, 그 다음에 방식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딱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은 조금씩 틀려지죠. 지저련 케이블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케이블의 특성에 맞게끔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XLP,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나왔다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또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FR, CNCO, 다시 W, 워터 프루프 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파이어 리던던트 해가지고 다화양이죠. 물도 안 들어가고 불에도 강한 이런 케이블들을 22900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CV 케이블이나 FR 케이블 같은 거 보시면요. 보통 100스퀘어다. 그럼 여기 있는 중성선의 면적들은 한 33% 정도 됩니다. 여기 34스퀘어를 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38스퀘어 같은 경우 중성선이 14스퀘어고 60스퀘어고 중성선이 22스퀘어입니다. 요거에 한 30%씩 되죠. 요거에 한 30%씩.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하는 역할은 지락사고시. 직접 접지니까 지락사고가 났을 때 지락줄을 충분히 흘려주려면은, 이런 중성선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케이블을 써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에 대한 종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도체, 절연체, 외장으로 구성이 됐다. 구성에 대한 종류들은. 근데 여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단선과 연선이 있는데, 뭐 구조에 따라서 단선, 연선, 여기 심선의 수에 따라서 단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죠. 여기 이제 도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왔죠. 도체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절연체에 대한 부분. 절연체는 어떻게 됐죠? 종류가? 절연지. 종이란 얘기입니다. 고무. CV 같은, 여기서 보여드렸던 CV 같은 케이블들. 그 다음 플라스틱. 컴파운드. 그리고 절연유.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이제 지절연 케이블 안에 고무로도 절연이 돼 있고 절연지로도 절연이 돼 있고 이 절연유로도 절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 나와 있는 벨트지라든가 HG, SLG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종이로 절연지로 이제 절연이 돼 있는데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절연유로 절연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외장에 대한 종류. 뭐 연피, 강대, 강선, 알루미늄피, 주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 도체, 절연체 외장으로 되어 있고 도체에 대해서는 단선, 연선, 구조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심선에 따라서 단심, 이심, 삼심으로 나눠져 있고 절연체에 대해서는 절연지하고 고무하고 그다음 절연유 등이 나와 있고 외장 부분이 뭐가 있다. 외장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피라든가 강대, 강선 이런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된 것들이 어떤 케이블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5 전력 케이블의 종류가 나와 있죠. 요걸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는 거하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지금 보시지만은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블의 종류. 케이블을 나눠놨죠. 어떻게 해요? 지절형 케이블. 밑에는 고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지절형 케이블은 뭐가 나눠져 있다고요? 이렇게 솔리드. 밑에는 압력형. 얘는 그냥 있는데 얘는 압력이 가해져 있다는 얘기죠. 어떤 압력이? 오일에 대한 압력이. 그래서 얘는 지절형 케이블인데 지절형 케이블을 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나와있죠. 이렇게. 벨트지. HG, SLG. 물론 이제 시험 빈도는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내용들을 써주신다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화돼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압력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 빼고 그냥 OF하고 POF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 사용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책의 내용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고무 플라스틱에 보시면 여기 CV, EV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82페이지 보시면 1997년도 기준이라 가지고 지중 TL이 지금 한 943kg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 1.5배 이상은 더 증가가 됐겠죠. 정확한 제가 케이블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00km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지절형 케이블. 거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5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도 똑같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벨트지 케이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림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내용을 그림을 그리실 수만 있으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딱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삼각형 모양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근데 여기 보면 이 안에 도체들이 있습니다. 도체들이. 도체를 감싼 게 있습니다. 뭔가. 그게 뭐라고요? 도체를 감싼 부분이 심절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심절연 한 부분에 이렇게 또 감싼 부분인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들이 빌 거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채운 게 이제 개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제물. 여기 도체가 있고 심절연을 하고 심절연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도체를 절연하기 위해서 종이를 감쌌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세심을 감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간에 좀 비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개제물이라는 걸 넣어서 빈 공간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깥을 또 싼 겁니다. 그 싼 게 바로 벨트 절연입니다, 이게. 그래서 벨트지 케이블은 이 벨트 절연을 했다. 각각들을 개제물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뭐 쌈을 싸듯이 이렇게 하나를 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뭐가 있죠? 연피가 있다는 얘기죠. 연피. 이 바깥에 연피. 연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장 구조에 대해서 외장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장에는 연피가 있고 강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외장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외장 부분에다가 다시 또 강대 외장, 주투 외장 해가지고 외장을 좀 더 보강을 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벨트지 케이블의 개요도로서 도체 위에 절연지를 감고 있다. 도체 위에 이런 절연지를 감고 있다. 이 절연을 뭐라고요? 심절연이라고 한다. 그럼 도체 그리고 심절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심의 경우에는 이들을 서로 꼬아서 빈 공간 부분에 개제 절연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절연지를 감는다. 여기 이제 개제물이 이와 같이 채운 다음에 다시 바깥에 뭐를 감는다고요? 절연지를 감는다. 이 절연을 뭐라고요? 벨트 절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그 위를 연피로 외장을 한다. 그 다음에 도체 및 절연물을 기계적, 화학적인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강대 개장이라든가 주투 외장 등을 사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그리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빈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바깥 지름이 작아서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이긴 하지만 구조상 절연 내력이 낮다 이거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 있고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절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그 전에 CV 케이블 같은 거 보면 절연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가면서 여러 번 다 균일하게 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균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절연이 좋더라. 얘는 이제 동그랗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연이 조금 더 부족하게, 이런 데는 절연이 약할 거고, 이런 데는 좀 절연이 강할 거고, 전개가 미치는 영향을 더 받기 쉽다는 얘기죠.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G, 2번. HG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개선을 했는데, 이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H 케이블이 도체가 있고, 도체가 이렇게 3개가 있고, 도체 바깥에다 뭘 했냐면 절연지를 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도체고요. 여기가 절연지고요. 그리고 차폐층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폐층이 있고요. 차폐가 뭘 차폐한대요? 전개나 자개 부분은 차폐를 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개나 자개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 차폐를 하는데 물을 차폐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필요한 부분들이 동망사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망사로 바깥에 또 테이프, 동망사 테이프를 가지고 차폐를 할 수도 있고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개제주트를 통해서 외피, 외장 부분을 강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딱 보시면은 절연층은 HG에 보시면은 그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절연층은 그 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이런 수직으로 가해지는 전개의 강에서는 절연 내력이 크지만 그 면에 접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면에 접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는 접선 방향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절연층에 열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닿는 면적에 대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 있게끔. 근데 그 옆면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약하다는 얘기죠. 여기 HG 케이블은 이거를 강화를 한 겁니다. 요 접선 방향에서도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절연층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 게 H 케이블이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강한데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약하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약한
이런 부분을 강화한 게 바로 HG 케이블이다. 이 내용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벨트지 케이블에 절연물을 없애고, 벨트 절연물을 없애고, 이런 벨트 절연물을 없애고, 각 도체를 심절연한 후,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벨트 절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개제물 같은 걸 넣었었는데, 개제물을 하고 바깥에 절연을 한 게 벨트 절연인데, 여기는 벨트 절연을 없앴다고 했으니까, 개제물이 없을 테고 벨트 절연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절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절연은 각각을 절연을 했다라는 거죠. 심별로 절연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금속 화성지 또는 동테이프를 감은 다음 삼심을 꾸모아서 다시 이것을 외장한 거다. 여기 부분을 이제 다 감아가지고 바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 화성지 또는 동망사 테이프를 통해서 이걸 다 감아놓고 삼심을 꼬아가지고 이걸 외장을 한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접선 방향에 대해서 절연을 강화했다라는 게 이 HG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SLG. 여기 보시면은 그림보다는 먼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체를 유침지로 절연한 다음에 앞에하고 좀 틀린 게 뭐죠? 다른 것들은 그냥 절연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침지입니다. 유침지. 유침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침지로 절연한 다음 그 위에 연필을 시공한 삼심을 꼬아서 외장을 시공한 케이블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HG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각 선심을 절연한 다음에 연필로 정전 차폐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은 절연층과 직교하고 그다음에 그 연필 부분에 대한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발산이 좋아가지고 송전 용량이 증대가 기대된다. 보시면 도체가 있고요. 차폐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바깥에 또 차폐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연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면 테이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보시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외피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 송배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면 열방산도 좋기 때문에 열방산도 좋고 유침지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송배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벨트 절연이라는 부분, 개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이제 법선 방향에 대해서 절연을 강화했다라는 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뭐 동망사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겨져 있다라는 부분. 여기는 유침지를 사용해가지고 열방산이 좋고 뭐 송배전 방식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런 그 키포인트 부분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OF 케이블.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은 이제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기름이. 근데 그 기름을 압력을 아까 보시면 여기서 압력형 케이블이라고 그랬죠. 압력을 가는 겁니다. 근데 OF 케이블은 이제 자연 압력이고요. 대기 압력에 대한. 그리고 POF 케이블은 어떤 외장 압력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OF 케이블을 보시면요. 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84페이지에 개제 주투부의 개방형의 기름 통로가 설치되어 케이블 축과 직각 방향에 기름이 출입해서 절연층 내에 유압이 항상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한번 적어볼까요? 특징. 케이블의 특징. 여기 보시면 직각 방향으로 이제 기름이 출입한다는 거. 직각 방향 기름 출입.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절연유 1번. 절연유 충전 후 공급이 발생하지 않음.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이제 케이블이나 뭐 변압기나 이런 몰드라는 타입 때 보시면 이제 진공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절연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공을 넣다 보면 중간에 이제 기포 같은 것도 생기겠죠. 물속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드가 생겼다. 그럼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열화 측정을 할 때 보통 이제 보이드가 없는 경우는 전압이
여기부터 도체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 그럼 요게 이제 견뎌주면 되는데 보이드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전압이 한번 걸릴 거고요. 요게 이렇게 전압이 한번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화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다 보면 이 전압이 한쪽에 많이 걸리게 되면 이 보이드가 자꾸 커지겠죠. 커지다 보면 이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지락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진공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절연율을 충진하니까 왜냐면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 빈 공간을 절연율을 충진하다 보니까 이런 공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 절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번 온도 변화에 대해서 팽창 수축을 한다 이거죠. 팽창할 때는 어떻게 되죠? 열을 받으면 팽창하겠죠. 추우면 이제 수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을 넣을 때도 이제 겨울에 가서 아침에 기름 넣으면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름도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를 부설된 기름 탱크에서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PT라고 되어 있습니다. PT. 프레셔 탱크. 프레셔 탱크. 옛날에 한전에 이제 변전소를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OF 케이블인데, 변전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 건물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변압기들이 있고요. 예? TR들이 있고, 여기 판넬들이 있고, 여기 2차 측에 보시면 이제 뭐 2층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뭐 각종 자동화 기기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더니 여기 지하에 이제 전력구시국처럼 이제 케이블들이 오더라고요. 옆에 또 문을 딱 들어가 봤더니 뭐 배터리실도 있고요. 프레셔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탱크가. 그래서 여기서 OF 케이블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얘가 자연적으로 여기 질소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변압기 이제 콘서베이터처럼 얘가 어느 정도 압력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왜냐면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팽창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가지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기압으로 해가지고 뭐 전력구식으로 보면 밑으로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대기압에 의해서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이게 뭐 한 30m에서 한 50m가 넘어가게 되면 얘가 눌러질 수 있는 기름 자체의 압력으로, 대기 압력으로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마다 하나씩을 이걸 또 설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중간에도 프레셔 탱크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은 얘가 부담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은 얘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OF 케이블에서는. 근데 POFS 케이블에서는 이거를 이제 안에 쓰는 건 뭐 벨로우즈형을 쓴다든가 뭘 써가지고 압력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든가. 벨로우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GIS도 보시면, GIS가 이렇게 연결된 데 보시면은, 여기 주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관. 그렇게 해놓고, 이 옆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왜냐면, 얘도 수축과 팽창을 하니까. 벨로우즈라는 게 이런 그 주름관을 얘기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에 벨로우즈 펌프가 들어있어가지고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프레셔 탱크 안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지중 송전에 관련된 이제 한전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외계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절연체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 왜? 절연유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사용 온도가 높아서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왜냐하면 송전 용량이 증대되는 게 OF 케이블이나 파이프형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기름이 들어가서 더 냉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 송전설로 해서도 절연체에 대해서 송전 용량이 증대됐지 않습니까? 요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전력 케이블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송전 전압의 고전압화나 전류 용량을 증대화해서 전류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냉각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냉각이 좋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CV 케이블보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지중 케이블을 쓸 때 OF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송전 용량 때문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1200스퀘나 2000스퀘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폐
스패칭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여기 삼심이 있다. 삼심의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기름의 통로를 집어넣었다 이거죠. 기름의 통로를. 예? 그 기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절연체들이 있으니까 이 기름에서 더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이 지나가면서 냉각을 해주는 겁니다. 더. 이게 나중에 케이블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간접 냉각식, 뭐 직접 냉각식, 뭐 동도 트로우 냉각식 해가지고 책에는 없지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형. 다섯 번째 파이프형. 이 파이프형에서 보시면 가스를 충진한 파이프형 가스 케이블 두 종류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프형에서는 PGF라고 해가지고 가스가 들어간 파이프형이 있고요. POF라고 해가지고 오일이 파이프인데 오일이 필드됐다. 파이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파이프, 오일, 필드. 오일로 채워져 있는 파이프다 이거죠. 가스로 채워져 있는 파이프다 이거죠. 가스 충진 파이프. 이건 오일 충진 파이프 해가지고 오일로 냉각을 했다는 얘기고요. 가스로 냉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스로 냉각한 게 이제 요 다음에 새로운 전력 케이블에서 보시면은 관로 기준 케이블. 관로 기준 케이블은 무슨 가스로 내장이 되어 있죠? 뒤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가스로 내장이 되어 있나? 86페이지. SF6 가스. 요것도 이제 냉각입니다. 냉각. 냉각에 대한 종류가 가스냐 오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OF 케이블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PGF 관로 기준 케이블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럼 설명 한번 보시면 가스를 충진한 파이프형 가스 케이블, 기름을 충진한 파이프형 기름 케이블. 근데 POF 계열들을 보실 텐데요. 케이블 외피에 해당하는 강간을 먼저 매설한 후 얘는 특성이 강간이 먼저 매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간이. 아까 여기 기름 통로는 여기 있었죠. 도체가 있고 절연 뭐 차폐를 한다면 이런 절연 부분이 있고 여기 절연체들이 있는데 기름 통로가 여기 별도로 있는 겁니다. 간접 냉각식처럼 얘는 간접적으로 여기서 기름이 흘러가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얘는 이제 직접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강간을 매설한 다음에 뭐라고요? 강간 내에 케이블과 절연유를 삽입한다.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삽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절연이 된 케이블이 냉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깥에 뭐가 되어 있다? 절연유, 기름이. 절연유가 여기 삽입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름 통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기름이 더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력을 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흘러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압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전연체가 항상 높은 유압으로 가압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느 정도 가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뭐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 뭐가 뚫리면 얘가 빠져나가지 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GIS도 마찬가지입니다. GIS도 안에 압력이 한 5kg에서 6kg 세제곱미터로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IS 쪽에서 가스가 나간다. 물론 이제 중간에 컴프레셔가 계속 압력을 가지고 스페이서마다 압력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압력이 떨어지면 계속 가스를 보충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대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GIS 같은 경우는 대기압하고 갖게 되면 더 이상 가스 유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GIS는 사고전류를 개폐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F6 가스를 쓰는 게 바로 그런 SF6가 6브라운 가스가 이제 절연 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씁니다. 초과학 케이블로서 안정된 절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렸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요? 그냥 대지에서 프레셔 탱크가 있는데 그 프레셔 탱크가 그냥 대기 압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려 있는 게 아닌데 얘는 파이프 내 쇳덩어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야.
그 안에 이제 도체를 집어넣고 절연유를 넣은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압력을 견딘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안에 조그만 압력에다가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력이 많이 걸리면 이쪽으로 이제 절연체라든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기 압력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채워져 있고 중간에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탱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탱크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탱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팽창과 수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프레셔 탱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압력이 이렇게 서로서로 결리게끔. 왜냐면 대기 압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압력이 적정하게 걸리게끔 해놓은 거고 얘는 파이프 내 절연유를 계속 인간하다 보니까 강한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 냉각도 더 잘 되고 하기 때문에 OF 케이블보다는 송전 용량이 더 증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케이블 중량이 가볍다. 얘도 케이블 중량이 가볍다는 게 이 도치하고 이 부분만 있으니까 케이블만 봤을 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무겁겠죠. 어차피 강간도 있고 절연유도 들어가 있으니까 케이블 자체만 봤을 때는 얘는 케이블 위에 뭐 절연체도 있고 하지만 얘는 절연체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절연체 부분을 이 절연유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중량이 가볍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케이블 자체만 봤을 때는 제조 과정이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관간을 매설한다면 그 다음에 케이블을 집어넣고 절연유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넣어서 이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들려면 이런 공간들도 적절하게 만들어줘야죠. 기름 통로가 들어가게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고 나서 기름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깔리든 이쪽으로 깔리든 틀려지는데 이제 제밍 레이쇼라는 걸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밍 레이쇼가 케이블을 이렇게 삼상을 까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이게 제밍 레이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세 개가 딱 꼈을 때 이게 D 얘가 D이기 때문에 3D 정도의 어떤 간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15% 정도를 두라고 그랬죠. 그럼 2.85 D에서 3.25 D 부분은 피하라 이거죠. 요거 이상이거나 요거 이하로 되게끔 만들어라 이거죠. 3.25 D면은 여기 공국이 요 사이에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차등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끼지 않겠죠. 2.85 D 이하로 되면 얘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별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세 개가 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완만하게 이 안에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밍 레이쇼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또 보셔도 되고요. OF 케이블에 대해서 접속 반경이 용이하다. 왜요? 케이블만 한번 깔아놓고 나서 절연유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부분 다 맞춰줘야죠. 구멍은 구멍끼리 다.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용이하다는 얘기죠. 기계적 강도가 크다. 왜? 여기 강간이 있으니까 바깥에. 쇳덩어리가. 저거에 비해서. 저기는 외장 부분이 방식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방식층 부분이 고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니실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강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간에 의한 사폐 효과. 뭐 통신선 유도 장애, 저감. 6장에 보시면 중성선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가 나오죠. 그때 이제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장애에서 정전유도장애에 대한 문제점, 그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에서 전력선축하고 통신선축에 대한 대책들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설치를 했죠? 가공지선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신선축에 뭐 외륜선압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바깥에 차폐가 돼 있으니까 도체가 흐르면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이런 자기장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강간이 하는 역할이 이 애 부분을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차폐를 해주는 부분도 있죠. 이 차폐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죠? 여기다 중성선의 잔류전압이 생기니까 여기다
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피에다가. 외피에다 접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외피를 접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에만 접지를 하느냐, 편단 접지, 양쪽에 접지를 하느냐, 양단 접지, 크로스 본드 접지. 왜냐면 크로스 해가지고 그 정전 용량을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RST, STR, 뭐 TS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심을 꽉 가면서 이제 크로스로 해가지고 본딩을 한 그런 크로스 본딩 접지도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케이블에 대한 보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의 커버를 보호하기 위한 CCPU,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같은. 그리고 저연통 보호 장치도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접속함이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저련체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지죠. 왜? 이거 저번에 이제 케이블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방식층을 꿰가지고 이제 도체 부분을 본딩한 다음에 외부 반도전층이라든가 내부 반도전층 이렇게 케이블을 부풀어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련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호장치도 또 별도로 달았었죠. 그게 바로 이제 피레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접지 방식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절연율을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 왜? 이 공간을,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절연율을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절연율을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한 급유 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점이 있다. 아까처럼 얘는 PT 부분을 그냥 중간중간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압력을 가해줘야 되니까. 특수한 급유 설비. 압력을 가해가지고 또 이 기름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누유가 되면 얘가 단점은 뭐냐면 기름이 이 간간이 부서져가지고 기름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계속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기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연이 나빠지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케이블 내에 채워진 절연유를 순환시킴으로써 케이블의 온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 강제 냉각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66에서 500kV급 케이블로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1호사나 3, 4호 케이블의 지중선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다른 새로운 전력 케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